네, 제가 우리 어머니가 그 고혈압약을 드시기 시작할 무렵 전에 음, 그 고혈압약의 위험성에 대해서 책을 읽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나이가 들었을 때 혈압을 낮춰버리면 두뇌 모세혈관에 피가 덜 가게 됨으로써 치매를 앞당기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무리 봐도 그거는 과학적이란 느낌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고혈압약으로 이제 고령자들의 안전을 얼마나 안전도를 높여서 뭐 몇만 명 중에 한 명의 어떤 그 혈관이 터지는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일찍 치매에 걸려서 삶이 불행해지고 또 그 치매에 걸린 사람들을 국가가 책임지게 됨으로써 엄청나게 많은 돈이 나가야 된다면, 후자 쪽이 훨씬 더 큰 부담이라면 다국적 기업, 다국적 제약 회사에 약을 판매하는 그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세금을 내는 꼴입니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고혈압약이라는 게 한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10년, 10몇 년간 고혈압 진단의 기준이 30이나 낮춰졌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책 내용이에요. 음. 자,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TV에서 의사가 그랬어. 이게 우리 어머니가 생각하는 최고의 권위죠. 바로 뭐죠? 미디어 권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승환 씨가 이렇게 미디어를 보고서 비판하는 칼럼을 쓰는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진 않는데 아주 재밌는 칼럼을 썼어요. 이렇게 어, 유아인하고 도올 김영옥의 프로그램을 비판하는 칼럼을 썼는데 오방이 간다. 도라인 오방 간다. 도라인 오방 간다. 그래서 미디어가 검증한 전문가라는 함정 이거죠. TV에 나온다고 말을 잘한다고 그 사람이 그만큼 공부를 했는가의 문제죠. 어, 저는 그 전에 왜 그림 군마도를 오류를 범했던 그 최진기 강사 같은 경우에 보통 그런 오류는요. 어, 자기가 TV에 나가기 전에요. 딱 30분 공부하면 바로 잡을 수 있거든요. 제 경우엔 아무튼 그래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림들을 쭉 보고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검색을 한다거나 또는 그림에 대해서 설명할 거면은 관련된 책자가 옆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게 30분 내에 검색이 가능하고. 근데 사전 지식이 없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의존하게 되냐면 자료 조사를 대신 해주는 조수라든가 아니면 검색에만 의존을 하게 돼요. 근데 검색은 한 번 오류가 생기면 계속해서 그것을 퍼다 나르기 때문에 한 번 오류가 생긴 게 여러 개가 달리게 돼요. 그 검색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 개가 달렸으니까 사실기지라고 또 믿게 돼 버려요. 오보를 낳는다. 오류가 오류를 낳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사전에 좀 더 넓은 지식이 없으면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그 시각 자체가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미디어를 통해서 재생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그 도라인 오방간다에서 조선 왕조가
임시정부가 되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갑자기 변했다라는, 불과 9년 만에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한제국 말기에 백성이 입후보에서 선출한 민선 의관이 중추원에 들어갔고 독립협회는 지속적으로 중추원을 근대적인 의회로 발전시키려 했다라는 중간에 그 연결된 노력을 쑥 빼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렇게 미디어가 과거를 왜곡하거나 단순화시키는데 지금 협력을 하고 있다. 미디어가 왜 이렇게 소위 말 잘하는 전문가들을, 썰을 잘 푸는 사람들을 검증을 게을리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승환 씨가. 근데 이거 게을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제가 알겠어요. TV에 출연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작가들이 부족해요. 그걸 검증할 사람들. 그러니까 PD가 어떤 뭔가를 기획한다면 내용을 채울 때는 많은 작가들이 필요한데 작가들이 비정규직이거나 임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떤 특정 영역에서 전문가가 못 되게 되고 그런 거죠. 월급을 조금 주면서 너는 왜 이거밖에 일을 못해? 이제 바로 그런 딜레마에 빠진 사람들이 작가거든요. 방송 작가. 그러니까 검증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스스로가 사실 미디어에서 한마디 한마디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이 유튜브도 그렇게 허접한 미디어가 아니죠. 저도 뭐 구독자가 적은 게 아니고 모든 영상마다 500명 이상씩은 본단 말이죠. 고독의 시간, 깊이 있는 고독과 몰입의 시간이 없이는 그렇게 어떤 관점이나 견해가 성숙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미디어를 친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고독한 시간과 몰입의 시간을 갖는 거를 체질이 안 맞거나 두려워하거나 그걸 싫어하거나 그래요. 그런 점에서 미디어는 항상 위험성을 가지고 있죠. 이 정도만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 이분 동물 안락사 문제. 저도 남들이 키우던 강아지 2마리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는 12살 다 된 수컷 강아지고요. 그래서 뭐 꽤 들어가죠. 사료비가 많이 들진 않지만. 근데 이 안락사의 이유가 보호 장소가 부족해서 그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기가 키우던 개를 대장사한테 20-30만 원 받고 팔거나 고깃감이 될 줄 뻔히 알면서 팔거나 또 자기가 직접 파는 사람들 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전에 그 후원금 받아서 함부로 사치하고 외제차 타고 다녔던 그 어금니 아빠 이런 사건이랑은 좀 구분해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사기꾼으로만 몰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냥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도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두 가지 기사가 연결돼 보이는데 하나는 과로사예요. 택배원 과로사
또는 과로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는 사람들. 또 하나는 은근한 성희롱, 그 입으로 하는 성희롱, 그로 인한 우울증, 그리고 10개월 만에 자살한 여자 공무원. 그리고 그 성희롱을 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수습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6개월간은 자신을 평가하는 상급자와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인식이 너무나 후진적이어서 법률적으로는 남녀평등이 잘 된 국가지만 현실 곳곳에서는 이렇게 어떤 성희롱이 많은 그런 부분들. 과로사로 사람들이 죽는 것은요, 그런 거거든요. 자본과 재산, 소유권이 인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자와 권력자들이 더 많은 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전반적인 거대한 문화가 바뀌지 않고서는 이런 피해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요, 굉장히 면역력이 중요하거든요, 여전히. 우리 아이들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고. 약간의 난관을 극복해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이런 거거든요. 육체적인 난관을 극복한 경험은 심리적인 난관을 극복하는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과잉보호는, 육체적인 과잉보호는 정신적인 면역력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사회생활 할 때. 그 부분. 세상에 문화가 변한다는 것은 50년, 100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전에 제가 법률 바뀐 거 보고서 이 얘기 했었잖아요. 김용균 죽음 한 달, 엄마는 아직도 싸우고 있다. 많이 안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위험의 외조화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됐고요. 그리고 정작 그 고인이 된 김용균의 업무에는 적용이 안 된답니다. 바뀐 법이. 정말 이상하죠. 그분 때문에 그 산업안전보호법인가? 그거를 해서 빨리빨리 통과시켰는데 그분이 정작 했던 그 업무에는 적용이 안 되는 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야, 나 정말. 그냥 이렇게 덮는 거죠. 이렇게 이슈를 그냥 덮는 거예요. 적당히 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스카이캐슬 때문에 이혜정 교육방향혁신연구소장이 교육정책에 교육이 없다라는 칼럼을 썼는데, 다시 사교육 학생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교육 너무 지금요, 심각해요. 너무 안 변하고 있어요. 너무 부정적이에요. 그냥 자주 얘기하니까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보고 싶은 연극이 한 편이 예술의 전당에서 2월 10일까지 하는데 과연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현대미술의 거장 마크 로스코와 조수 켄의 갈등을 그린 연극 레드. 정보석 씨가 켄으로 나오는지 로스코로 나오는지, 로스코로 나오는구나. 켄으로 나오는 사람이 박정복 씨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연극이라서 아주 그 예술가들의 대화, 예술가들은 과연 어떤 대화를 할까 궁금하시다면 한번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에서 레드라는 여기 보시죠? 미국이 팝아트를 전략적으로 제가 키웠다고 그랬잖아요. 팝아트에 밀려난 추상 화가의 고뇌. 미국 화가의 고뇌. 제가 LG가 전반적으로 잘 가고 있다, 방향성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미래 성장 동력 중에서 이렇게 콘텐츠 콘텐츠하고 스토리텔링 얘기하고, 제가 또 엔터테인먼트 얘기하고 문화예술 얘기하잖아요. 문화예술은 이제 콘텐츠 중에 하나예요. 제 그림도 하나의 그 콘텐츠에 속한 건데, 지금 LGU 플러스 부회장이 이겁니다. AR과 VR에 꽂혔다. 뭐에 꽂힌 거냐면은 가상현실 콘텐츠에 꽂힌 거죠.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트렌드를 아주 잘 잡고 있는 거예요. 구글하고 VR 콘텐츠를 공동 제작한다. 이거 저작권료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VR 콘텐츠를 즐기면서 살 수밖에 없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찍 방향을 잘 잡았다. 그거고요. 자, 이게 참 문제인데, AI 블랙홀 중국 연봉을 두세 배씩 더 준다고 하고 인력을 빼가는 거죠. 한국의 인력조차, 한국의 IT 인력들을 또 빼가고. 자, 중국 제조 2025는 포기할지라도 중국이 AI 개발은 포기를 안 할 것 같습니다. 마치 북한이 핵을 포기 안 하는 것처럼 중국은 분명히 AI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AGI. 도광양회. 중국이 얘기했던 도광양회의 진정한 것은 바로 AI일 겁니다. AGI. 자, 가상화폐 제가 10분의 1로 망가져서 재조정 될 거라고 계속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비트코인이 10분의 1로 망가졌죠. 어떤 거는 40분의 1, 50분의 1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그때 비트코인에 얼마나 많이 투자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은 그래서 본질을 봐야 되는데, 제가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 책에서 블록체인 혁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비트코인은 앞으로, 이게 2016년 말에 쓴 책이에요. 트럼프 한참 선거할 때. 비트코인은 앞으로 발전해갈 블록체인 혁명 1단계에 불과하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된 블록체인망에 인수합병되듯 흡수될 것이다. 블록체인 혁명은 앞으로 2단계, 3단계, 4단계가 더 남았다. 2단계는 금융권에서 은행과 화폐와 기축통화가 모두 블록체인 기술로만 인정받는 가상의 화폐로 흡수되는 일이며, 3단계는 2단계가 먼저 진행된 후에 바로 따라오는 정치혁명이다. 3단계는 정치적 결정과 행동들에서 권력의 완벽한 분산화와 민주화가 온다. 일명 블록체인 협치 거버넌스의 시대가 온다. 인간들의 정치는 늘 어글리한 추악이었지만 의사결정의 블록체인 거버넌스망과 공정한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정치도 경제도 드디어 미학의 경제가 될 것이다. 어렵죠? 제가 강의하고 신문 비전하는 거하고 제 책을 읽어보면 좀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아시게 될 텐데, 글을 쓰다 보면은 그 개념들을 다 집어넣고 싶은, 압축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문장이 계속 이렇게 어려워지고 절대 영어 해설을 안 해줍니다. 자기가 검색해서 알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밌어요. 아무튼 굉장히 압축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제 강의 1시간이 이 책의 한 두세 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만큼 압축해서 책을 쓰죠. 그래서 별별 얘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중성미자 뉴트리노 검출하는 그
지하 시설을 볼 때도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일본의 그 중력파 검출기 카그라, 중력파 검출기가 이제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는 우주의 여러 가지 다른 전파를 두꺼운 땅이 걸러준단 말이죠. 그러면 더 미세하고 더 잘 통과하는 것들만 감지를 할 수가 있죠. 더 미세한 것들은 더 깊이 들어가야만이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까 제가 미디어 그 비평할 때 술탄 오브 더 TV 그 칼럼 비평할 때 고독과 몰입을 선택하는 사람이 미디어에 친화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그래서 정말 더 깊이 들어가 본 사람들은 미디어에 잘 안 나와요. 그리고 깊이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미디어에 더 잘 나오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검출기들을 보면서 또 자기 자신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좀 더 미세한 것들이 감지되거든요. 여러분 그 주식 투자도 그렇고 미래를 감지하는 것과 예술을 즐기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예술이라는 것이 원래 자기 내면으로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아예 불가능해요. 견디질 못해요. 이 세계에서. 특히 순수 미술 세계에서는 못 견딥니다. 자기와의 대화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어디 가서 강의하고 그러면 주식 투자하면 잘할 것 같다고 그러는데 그런 쪽에 신경을 안 쓰죠. 그거 해서 제가 얼마를 벌겠어요. 저는 문명을 바꿀 만큼의 부를 원하거든요. 자, 이런 게 국제 정치는 정글과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그 속상해서 얘기 안 했는데 일본이 뭐에 대해서 답변을 한 달 내로 줘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그랬다고 그러죠. 뭐에 대한 거였지? 아무튼 그래서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 뉴스에 한참 나오던데. 이거 보세요. 미국이 중국한테 수입 확대해라 하겠다, 구체적인 시간표를 내놔라. 똑같지 않아요? 일본이 한국한테 하는 거랑 미국이 중국한테 하는 거랑 비슷하죠. 협박이죠, 협박. 약육강식의 정글것 같다. 국제정세는. 이런 부분을 늘 우리가 당분간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구가 유토피아가 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자,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가 이혼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나서 불륜을 들켰네요. 이게 그냥 이혼하는 거하고 불륜을 들킨 이후에 이혼하는 거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위자료 부분이 생기잖아요. 미국에선 그걸 뭐라고 부르지? 아무튼 위자료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제프 베조스의 부인이 잘하면 최대 73조를 받고 이혼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 참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네. 이거 남자 입장 것도 여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자,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미세먼지의 농도가 평균의 5배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길거리에 깔렸던 미세먼지가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다시 올라온다는 거죠.
제 화실도 지금 6차선 도로 바로 옆이거든요. 이사 갈 것도 그렇고. 공기청정기 하나 더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도로가, 왜냐면 여기도 바닥을 이렇게 닦아보면 까맣거든요. 그러니까 타이어 먼지하고 배기가스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공기청정기 하나 돌리고 있는데, 하나 더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렇게까지 심한 줄 몰랐네. 야, 도로가가 5배까지 나온다. 어마어마하네요. 먼지가 다시 날리는 거. 다 중국에서요. 예전에 인공기술사가 그 의거했을 때 중국 전체 인구 전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했다, 이런 평가를 한 중국인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요, 상하이에서 한 전시회에 윤봉길 의사가 자객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홍구공원 폭발 사건으로 지칭을 하고요. 윤봉길 의사의 이름 한자까지 잘못 썼고요. 현장에서 포로가 됐다, 라는 표현에는 의사가 잠깐 나오네. 그런데 이 폭발 사건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게요, 마치 고구려를 자기 역사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처럼 한국의 위대한 인물들 깎아내리기, 동북공정과 비슷한 컨셉에 저는 의도적인 거라고 봅니다. 이게 실수냐 아니냐 신문에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뭐죠?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은 어떤 다른 민족의 과거의 역사까지 왜곡하고 폄하하는, 정말 정신을 좀 차리고 내공을 더 쌓고 기회를 봐야 할 겁니다. 우리 민족 전체가요. 게다가 자본주의는 불공정한 야바이 게임과 같다는 또 책이 나왔네요. 정말. 절도, 착취, 약탈 같은 반칙, 그것을 허용하는 규칙, 그것이 불평등을 낳았다. 소유권이 인권에 우선한다는 자본주의 대원칙은 온전히 부자의 편. 속임수로 상대를 속이는 야바이 게임처럼 자본가들은 세상을 입맛대로 주무른다. 오늘날 빈자들은 오늘보다 내일 더 가혹한 빈곤을 겪는다. 상상하고 의심하고 연대해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하는, 그러려고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하게 하는 거죠, 부자편들은. 물감이 덜 말랐는데 신문을 얹어버렸네. 물감 마르는 동안 하는 거거든요. 자, 젠트리피케이션 얘기가 나왔어요. 젠트리피케이션. 프랑스,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어떤 골목에 사람들을 오게끔 하면은 예술가들이 쫓겨나게 되는, 또는 뭐 독립 카페가 프랜차이즈 카페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현상, 그게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인데, 프랑스 파리에서는 건물의 용도 변경이나 다른 방식으로 전환을 못하게 한다거나,
보호 상업거리로 지정한다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정부가 점포를 임대해서 그 원래 소상공인이나 예술가들에게 계속해서 저렴하게 임대를 해준다거나 하는 거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문화의 거리가 지켜지는 것이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중심가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예술가들한테 분양을 한다거나 소상공인한테 분양을 한다거나, 특히 영국은 좀 문화사업에 많이 투자를 하네요. 한국이요? 없어요. 없어. 성동구 성수동에서 뭐 상생협약, 임대료 상승률을 낮추자. 지금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제가 여기 전라북도로 내려온 것도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서울에서 이 그림을 할 만한 공간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도시를 떠나서 시골로 가게 되면은 가족들은 어떡합니까? 처자식은 또 어떻게, 애 교육은 또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 골목의 문화를 살리는, 그러니까 저기 노량진 수산시장 문제도요, 그것도 일종의 젠트리피케이션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전통적으로 장사하던 거에서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나쁜 상황이 되는 젠트리피케이션.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상업적인 이제 거리로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는데 장사가 안 돼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 수가 있죠. 다들 비싸지니까 그 거리 자체가, 구경거리는 줄어들고 상업거리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자기 예술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고 뭐 이발소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거리가 계속해서 생명력이 유지가 되거든요. 비록 그 거리 전체에서 나오는 수입은 적지만 거기서 자체 경제가 돌아가는데, 딱 젠트리피케이션이 딱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렇게 폐업한 상가가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골목에 공동화가 생겨버려요. 이거는 그 제가 이전에 왜 호남선 28대, 경부선 112대 그 기차, 그래서 그 경상남북도에 이렇게 공정지대가 아주 발달했죠. 그런데 제조업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죠? 거기가 공동화되는 거죠.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전라남북도는 오히려 더 사람들이 오는 도시가 되는 거죠. 채용지마입니다.